보시면 고빌리에서 채점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 세 가지 시험 봤던 게 세 문제입니다. 그중에 1번, 2번은 실제 과거 기출문제고요. 3번은 선생님 별도로 낸 문제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1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게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구력에 대한 정보를 추가 문제로 다시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보면 어떤 물질들이 물속에 잠겨 있었을 때 그 물체가 물속에 그냥 잠겨 있어. 100% 다 잠겨 있어. 바닥에 닿진 않았어. 그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니? 부피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되겠어?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5번에서요. 물체가 어떤 모양이냐? 중요하지 않아.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물속에 잠긴 부피만. 되겠어? 부력의 정확한 용어가 뭐야? 부력은요.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잖아. 그랬을 때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만큼의 부력이 생겨?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들어갔을 때 밀어낸 물의 무게가 바로 물체가 받는 부력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체가 들어가면서 밀어낸 물에 요만큼의 무게가 그 물체의 정확한 부력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은 물의 무게 구하는 식이 부력 구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물의 무게인 로 VG가 부력 구하는 식이잖아. 이때 로는 물체가 잠겨있는 유체의 밀도야. 물체의 밀도가 아니고 유체의 밀도여야 되고 이 V는 물체 전체 부피가 아니고 잠긴 부피여야 된다. 되겠냐?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부력을 볼 때 핵심은 5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력과 관련된 1번과 유사 문제가 여러분 10번에 있죠. 자, 1번 문제 설명을 제대로 드렸으면 10번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채점하셨어요? 10번 문제 풀립니까? 됐죠? 1번 문제 설명을 제대로 드렸으면 10번 문제가 풀려야 돼. 그게 공부가 된 거야. 됐니? 지우야, 영상. 선생님이 물리 영상 올려줄게. 다른 과목들은 영상 봤어? 선생님이 물리 영상 보내줄게요. 근데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영상을 좀 보고 해결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우리 1번 문제를 풀 때 사실은 거기 10번 그림 보시면 이 문제는 부력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죠. 뭘로 풀려요? 부력과 돌림 힘이에요. 되겠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다는 건 물체가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상태를 완벽한 정지 상태라고 얘기해. 그 중에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힘인데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알짜 힘이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동하지 않아 라는 얘기고 회전하지 않을 때는요. 물체의 돌림 힘이 0일 때 회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돌림 힘이 0일 때를 우리가 돌림힘 평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물질이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요. 그 순간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야 물체가 완벽한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를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문제는 부력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돌림 힘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됐어? 자, 그 돌림 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야. 됐어? 그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지뢰야, 지뢰.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지뢰를 바탕으로 나올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을 해도 사실은 그 자체가 지뢰다.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 빗면이라는 도구도 있어. 그래서 너네 그 기출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세종가구에서 나온 게 사실은 빗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사산의 구조를 설명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냐, 도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냐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를 받침대를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침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막대기가 물체의 힘을 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부르고 막대에 사람이 눌러서 힘을 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힘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뢰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지뢰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 3요소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인 이 구조를 띠고 있다면 얘는 일종지뢰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가위 같은 애들이 이런 구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두 개 순서만 바꾸시면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종지뢰라고 했고요. 이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움직도르래야 라고 얘기했어요. 움직도르래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실을 F라는 힘으로 당길 텐데 이때 잘 보시면 이 움직도르래 자체도 그냥 이 자체가 지뢰야. 되겠어요? 이 자체가 지뢰라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물체의 힘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작용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힘점 구조를 띱니다. 그렇다면 받침점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받침점의 구조다. 그래서 움직도르래는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 구조를 띠는데 이때 길이를 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지뢰에서요. 여기 200N짜리 물체가 있다고 쳤을 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4야. 그러면 내가 얼마의 힘을 주면 이 물체에 들어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랬을 때 길이비가 1대 4면 사실은 힘의 비는 몇 대면? 4대 1만큼의 힘이 드니까 여기서 내가 눌러줘야 되는 힘은 50N의 힘으로 누르면 돼. 그래서 눌려서요. 물체가 이렇게 왔다면 사실은 물체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고 그 물체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눌러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눌러준 거리가 여러분들 2m면 실제로 물체가 올라간 거리는 0.5m야. 기억나?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비가 여기가 1대 4면 이 길이비도 1대 4가 나와.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뢰가 물체에 힘을 줘서요. 물체에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지뢰가 물체에 힘을 주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물체에 힘을 준 건 20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0.5m 움직이게 해서 100줄의 일을 했어. 이게 지뢰가 한 일이야. 근데 지뢰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준 힘은 200이 아니고 5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몇 미터 움직였냐면 2m 움직이게 해서 100줄의 일을 했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래서 직접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힘의 크기는 줄었습니다. 4분의 1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목표는 힘의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이동시키려고. 근데 이렇게 힘을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 거리가 힘이 줄은 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 거리의 손해를 봅니다.
누가 더 커요? 한일은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받기 때문에 한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일에는 이득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일의 양의 변화가 없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는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텐데 그 중에서 8번 같은 문제를 보면요. 얘도 지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이 아이는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같은 받침점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작은 바퀴 쪽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 큰 바퀴 쪽에 있는 실을 내가 당겨서 얘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축바퀴라고 불러요. 이걸 축바퀴 구조라고 하는데 이 축바퀴도 잘 보시면 여기가 받침점이 되는 이 자체가 지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되고 물체가 있는 여기가 작용점 그리고 이쪽을 여러분들 힘점으로 보시면 되는 구조야. 그래서 이 자체도 지뢰인데 이때 길이 B가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길이 B가 1대 3이니까 힘의 B는 거꾸로 3대 1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5M짜리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내가 힘을 줄 때 물체 하나를 매달아 놓은 상태로 얘를 잡아당겨요. F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내가 물체가 이 상태로 뭐 되어 있냐면 정지되어 있으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겠어? 정지되어 있으려면 이쪽과 이쪽의 힘의 비율이 3대 1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쪽에 5M이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힘은 3분의 5M의 힘으로 당기면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M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힘은 3분의 2mg의 힘을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바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조차도 지뢰의 구조입니다. 되겠어? 자, 축바퀴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9번 보시면 9번도 같습니다. 9번도 길이 B가 1대 3입니다. 이때 가벼운 물체가 여기에 있는 작은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네, 긴 바퀴 쪽에 있는 물체가 B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 뭐 그림 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밑줄 A와 B는 각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아까는 정지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정한 속도니까 등속으로 움직여 이런 뜻이죠.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거나 상관없죠. 같은 표현이죠. 둘 다 힘의 합력이 0이면 돼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힘의 합력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길이 B가 1대 3이니까 힘의 B가 3대 1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M이니까 이쪽에 필요한 힘은 3분의 1mg가 매달려 있어야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아서 정지 상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B의 질량은 3분의 1mg예요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자, 이때 속력은 B가 A의 3배니 라고 하는 니은에 별표하시면 그럼 꼬맹아 이때요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얘가 올라간다면 얘는 내려올 건데 속력이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떤 상태냐면 길이 B가 1대 3이니까 힘의 B가 3대 1 필요해. 그래서 얘를 누르는 만큼 얘는 올라갈 거야. 맞아? 근데 꼬맹아 봐봐. 실제로 길이 B가 1대 3이니까 여기가 3m, 여기가 1m 올라갔다고 치자. 언제? 같은 시간 동안에. 그쵸?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m 움직였다면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무려 3m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같겠니? 다르겠죠. 맞아. 네. 자, 그래서 길이 B와 속력
속력비가 같습니다. 미리비가 1대 3이니까 속력비도 1대 3이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속력은 B가 A의 3배입니다. 이거 맞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축바퀴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PQ가 각각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작용해서 힘에 의한 돌림 힘이 어때야 되니? 라고 했는데 이 회전하는 이 능력 자체가 돌림 힘인데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태가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역학적 평형 상태라서요. 정지되어 있을 때나 등속도로 움직일 때나 돌림이 평형 상태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쪽에서 얘를 누르는 돌림 힘이 얼마냐면 보시는 것처럼 mg라는 힘의 크기로 받침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에 작용하는 돌림 힘이 mg1이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B에 작용하는 돌림 힘도요. 얘는 3분의 1 mg라는 힘을 3만큼 떨어진 곳에 주고 있잖아요. 얘도 돌림 힘의 크기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축바퀴 파트라서 그걸 한번 설명을 쭉 해봐 드렸어.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0번은 여러분들 영상 보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또 다른 질문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11, 12, 13번 중에 질문해봐. 네? 11번이요? 11번 보시면요. 공이 이런 탁구공 같은 것들 밑에 드라이기 켜놓으면 탁구공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되겠어? 이렇게 드라이기를 켜놔서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됐어. 이 탁구공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걸 본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수 쓰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탁구공이 정지되어 있다는 건 탁구공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됐어? 같은 크기의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부력입니다. 이 부력이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요. 우리 부력 했을 때 위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과 아래쪽에서 공기가 밀어올리는 압력 중에 아래쪽에서 밀어올리는 압력이 더 커서 생기는 힘이야. 압력 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부력이잖아요. 됐니? 그 중에서 위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위에서 밀어올리는 압력이 더 크니까 됐니? 그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힘이 되죠. 맞죠? 자,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부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부력이 생기는 원리는 압력 차이라고. 그러니 얘가 위쪽으로 부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위쪽에서 작용하는 압력보다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보시면 공기의 속력이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걸 안 배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우리 유체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베르누이 법칙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실제로 우리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이래요. 자, 물이 흐르는 관이 있는데 두께가 달라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랬을 때요. 실제로 물이 흐르는 관의 넓이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넓은 쪽과 좁은 쪽 중에 어느 쪽에 유속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좁은 쪽에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속이 느려서 V1 얘는 느려요. 여기는 좁으니까 세게 밀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요. V2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액체가 서로 통하게끔 관을 만들어 놓은 걸 벤추리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벤추리관 뭐 이렇게 만들어요. 되겠어? 원래는 양쪽의 압력이 같으면 누르는 힘이 똑같으니까 물이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물의 흐르는 속도가 달라지면 유속이 빠른 쪽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집니다.
유속이 느리면 누르는 압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세게 누르고 이쪽이 약하게 눌리니까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는 물을 흐르게 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 밑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이용한 것들이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마그누스의 힘, 양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압력이 큰 쪽은 속력이 느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속력이 느릴수록 압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비행기의 양력이에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보는 거 아세요? 비행기 날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밀고 가잖아요.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공기의 입장에서 얘가 확 지나가면 공기의 입장은 거꾸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뒤쪽으로. 공기는 이렇게 밀려가요. 근데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거의 동시에 여기 도착하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공기는 이만큼 가서 도착한 거야. 8m. 위에 있는 공기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 도착한 거야. 훨씬 더 많이 갔죠. 10m.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동시에 왔기 때문에 위쪽의 속력이 훨씬 빨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유형을 띠는 겁니다. 새 날개가 이 구조예요. 그걸 따라서 만든 게 비행기 날개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위쪽이 속력이 빠르고요. 아래쪽이 속력이 느려지는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속력이 느린 쪽은 압력이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아래쪽이 압력을 세게 받아요. 큰 압력을 받아요. 그리고 속력이 빠른 쪽이 작은 압력을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큰 쪽에 됐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날개를 밑에서 위로 올려 돼서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고 이게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형을 띄는 겁니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아래쪽의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아래쪽에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야 되고요. 위쪽에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다 알려면 여러분들이 한 2주는 유체역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속력이 느리면 압력이 세진다. 그래서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부력이고 괜히 이걸 이용한 게 양력이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속력은요 A 지점이 B 점보다 크다가 아니고 A 지점이 더 느려요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압력이 센 부분이 훨씬 더 느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스타일폰 공에 작용하는 압력은요 A 지점의 공기가 B 지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밀려요. 디귿 보시면 스타일로폼의 공이 받는 알자 힘의 크기는 알자 힘은 0이죠. 허공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되겠죠. 구주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테마를 만들어서 9주 동안 돌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에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학이기도 하고 그 역학에서는 다양하게 운동이 나올 때도 있고 에너지 전환이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나올 때도 있는데 힘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부력입니다. 그래서 힘 그러면 부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서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그럼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자, 이제 교재를 피시면 교재에서 지금 일과 에너지를 풀고 계시잖아요. 몇 페이지까지 푸셨습니까? 지금 자소서 기간이라 많이 못 푸셨을 텐데 이제 내일까지 자소서 마감하시면 이제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33페이지부터 자기가 몇 페이지까지 풀었는지 말해주시면 유미는 몇 페이지까지? 안 들려. 앞쪽을 풀고 옆쪽을 안 풀어서 134페이지까지. 앞쪽을.
앞쪽은 어딜 풀어야 돼? 아, 흰 파트. 힘은 여기까지가 흰 파트에 숙제가 있었나? 여기까지라고 그때 그냥 흰 파트에서 설명 안 한 게 뭐예요? 우리 흰 파트가 아직 다 안 풀린 반이었나요? 흰 파트에서 보면 어디 질문 받을 차례예요? 34부터 30. 37은 방금 네. 하셨고 39. 해볼게요. 34부터 35까지 질문. 77. 77번이요. 자, 77번 보시면 할 거 다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이런 얘기 할 거면 입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77번 보시면 77번 문제는요. 그림과 같이 용줄 상수 K인 용수철을 벽에 고정시키고 질량이 M인 물체에 매달았어. 현 상태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야. 자, 지면과 물체 사이의 마찰계수를 U라고 할 때 5점으로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처음에는 마찰력 때문에 물체가 끌려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물체 A는 용수철의 왼쪽으로 끌려가게 된다. 5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잡아당길 때까지 안 움직이겠니? 최대 거리가 얼마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바닥과 마찰이 있는 곳에 용수철 늘어나기 전에 물체를 가만 놔두면 그냥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걸 살짝 잡아당겨서 물체를 여기다 놔도 안 움직여. 왜요? 이쪽으로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을 받을 텐데 물체가 끌려가기 위해서는 물체에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력에 의해서 그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지 않으면 안 끌려간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니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만큼의 탄성력이 작용해야 된다. 이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실험 설계야.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되겠니?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마찰 계수에다가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물체의 수직항력 곱하셔야 돼요. 이게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와 같아지는 그 순간부터 움직이겠지. 탄성력의 크기는 F는 KX 기억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늘어날 때 움직일 수 있니? X로 정리하시면 X는 K분의 UNG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 다릅니다. 이 정도는 설계를 좀 해보죠. 그래서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물체가 무조건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만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넘어가시면 36, 37 하지 말라 그랬고요. 마지막 갑니다. 38, 39에서 질문. 네? 뭐야? 85번이요. 자, 85번 보시면 이 자체도 부력이죠.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넓이가 10이고 높이가 2cm 원기둥 모양의 구리막대가 움직도르래 A와 고정도르래에 연결돼서 수심이 50cm 깊이에 잠겨 있는데 물속에 있는 구리막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조에 구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물속에 잠겨 있는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래로 연결해 놨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땡기면 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구리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구리는 아래로 작용하는 구리에 무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당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되겠어? 그래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합력이 0이 되는 그 순간의 힘부터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서 잘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이 힘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F로 땡기니까 실이 한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이니까 이 움직도래를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F,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F라서 사실은 이 물체는 이 실에 작용하는 F 두 개를 더한 EF의 힘이 이 실을 당깁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해야? 그러니까 이 힘을 EF로 보시는 게 맞겠죠? 준호, 줄려면 일어서라. 이 F에 도력을 더한 값이 물체의 무게와 같은 순간에 됐어? 네, 이 순간에 힘이 필요해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F값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F는요 무게 마이너스 부력을 절반으로 반띵하면 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리의 무게가 얼마인지 안 주고요. 우리 무게라고 하는 mg는 로그 H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 넣으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구리의 밀도가 얼마냐면 8.94 곱하기 얼마냐면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로 넣으셔야 되는 거 알죠? 2단위 그냥 쓰시면 뒤진다. 됐어? 자, 여기에다가 이 아이의 부피가 얼마냐면요. 부피는요. 밑면적이 10이고 높이가 2니까 20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죠. 그래야 중력 가속도를 곱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부력을 뺀다. 부력은 잠긴 만큼의 물의 무게라고 했으니까 물의 밀도는 1 곱하기 10의 3승 kg 세제곱미터고요. 이때 부피 똑같이 요거일 겁니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돼. 이게 부력의 정체야. 이걸 나누기 반띵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네가 줘야 되는 힘의 정체야. 이해돼? 계산. 어쩔 수 없어. 자, 그래도 머리가 있으면 이걸로 묶어버리고. 됐죠? 얘하고 얘를 먼저 빼겠죠? 얼마 나오니? 7.94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거기다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곱하기 9.8이고 중력 가속도 9.8로 하라 그랬죠? 이걸 반띵하면 되겠죠? 맞아. 지워지네요. 그러면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9.8. 자, 이게 다. 달라고 하지는 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되죠? 적어놨는데 계산기 있잖아. 필히 보고 하라 그래.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힘으로 왔습니다. 133페이지부터요. 이 부분은 힘이 아니고 일과 에너지라고 해서 이 부분의 일과 에너지의 전환 여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금요일, 토요일날 테스트지에 3번 문제가 에너지 전환이었어요. 아닌 척하고 뒤져. 그 문제가 에너지 전환이었어.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쭉 푸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할까봐 쭉 푸시는데 지금 선생님이 137페이지에 325 자, 찍어드리는 문제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면서 푸세요. 이제 국민적으로 애들이 질문하고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 넘기시죠. 애들이 다음 주부터 성적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애들이요. 이번 주는 붙이지 말고 다음 주부터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네, 성적표는 보여드려야죠. 당연히. 영재반 애들이요? 아니요, 우리 애들이. 아 그냥 여기 어? 복도에 붙이죠. 실명으로 붙여요. 우리는 학원. 우리 성적 다 붙이잖아요. 안 붙인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응? 아니 저는 과학만 붙여. 대박. (15분) 준다. 15분 안에 해결.
네, 다른 사람은 채점 더 하십시오. 한글 공식인데 잡지가 잘못된 거. 그거 틀린 거 찾아라? 네. 네, 그거 답이 옳은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답에 없는 게 틀린 겁니다. 지우야, 너 그 화학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갖다 줬어. 그 영상 뒤에 물리 들어있는데? 그 송호연 쌤이 올려준 그 영상에 주말 구술 1회 물리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이 어디간에 올라가는지 볼게. 그 뒷부분이. 그거 봐. 자, 보시면 순서대로 가자. 문제가 7문제인데 사실은 무게감이 좀 있어. 무게감이 좀 있는 문제로 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제들을 뽑아낸 거야. 자, 325번 보면
325번에서요. 우리가 했던 돌림 힘 문제예요. 도구를 사용한 일. 그 중에서 병따개인데 병따개는 보면 그 병따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 이런 식으로 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따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 들어올려.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병따개 구조 중에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힘점인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뚜껑을 들어 올릴 때 내가 힘을 주는 부분이 힘점이야. 난 여기다가 힘을 주니까 여기가 힘점이야. 그리고 병뚜껑에 힘을 줘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쪽이 작용점이야. 그러니 여기서 뚜껑이 이렇게 올라가거든. 여기가 작용점이어야 돼. 그리고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기 누르고 있는 여기가 받침점이야. 자, 그래서 병뚜껑, 병따개는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라서 이 자체가 이중지대 구조입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뢰들은요. 받침점이 보편적으로 이제 가운데 있어서 길이를 잴 때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길이를 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받침점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길이를 어떻게 재냐면 받침점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길이와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길이 이렇게 재야 돼요. 모든 길이를 재는 기준점은 받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가 2cm, 그 다음에 여기가 2cm고 꼬매가 요만큼이 10cm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2cm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10cm가 아니고 11c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비를 몇 대 몇으로 보는 거냐면 1대 6으로 가야 돼. 그러면 힘의 비는 거꾸로 길이비가 1대 6이니까 힘의 비는 거꾸로 2대 1만큼의 힘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모든 길이를 잴 때는 받침점을 기준으로 길이를 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병마개를 따는데 240N의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필요한 힘이 240이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40N의 힘만 주면 되겠네. 됐어? 이런 얘기야. 6대 1의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자, 이때 병마개를 0.5cm 움직여야 병마개를 딸 수 있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이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보는 지뢰 모양으로 바꾸면 여기가 받침점이 있고요. 여기가 작용점이고 내가 여기 힘점으로 여기를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병따개가 이런 식으로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 있는 구조라서요. 이 병따개, 병마개가 0.5cm 올라와야 된대요. 그럼 나는 얘를 얼마만큼 들어 올려야 되니? 사실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닮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길이비가 1대 6이기 때문에 요 길이비도 1대 6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5cm 움직이려면 실제로 나는 3cm 더 올려야 가능하다. 이런 구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 327, 328인데요. 이것도 이제 도구를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가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복합도르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27번은요. 고정도르래 2개, 움직도르래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도르의 3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서 들어 올릴 거야. 이 무게가 240N인데 얘를 들 때 힘 얼마 필요하니? 이런 거 물어봐. 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좀 보면요. 도르래를 이용해서 5cm 들어 올리려고 한다. 얘가 올라간 거리가 5cm여야 돼.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꼬매가 잘 보시면
사실은 복잡해 보여도 이거 한 가닥의 실을 그냥 감아놓은 거예요. 한 가닥의 실을 감아놨기 때문에 모든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감아당기는 힘도 F, 요것도 F, 요것도 F, 요것도 F, 요것도 F, 내가 F로 당겨 이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체를 당기는 힘은요, 이 막대기에 몇 개가 걸려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줄이 물체를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6F의 힘이 240을 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이 40N의 힘으로 당기면 얘가 등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힘의 크기가 6분의 1로 줄었네. 그럼 느끼셔야 되는 거, 내가 당겨야 되는 거리는 6배 늘어나야 돼. 이래 원리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니 얘가 5cm 움직이려면 나는 그거의 6배 30cm 잡아당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좀 얘는 이렇게 하면 움직도를 많이 써야 되니까 도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재료가 많이 들어요. 이거를 힘의 이득은 보지만 좀 단순한 구조로 그려놓은 게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요, 고정도를의 하나와 움직도를의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연결을 좀 특이하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움직도로가 있는데 요 실이 이렇게 돼서 한번 감겨요. 한 번, 다시 한번 감겨요. 2번. 그래서 이 실 내가 잡아당길 거야. 이렇게 되는 구조야.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1000N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 얼마 드니? 라고 합니다. 이때 보르레의 무게 무시한다고 했는데 꼬맹아 잘 봐.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의 가닥이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보이세요? 근데 한 줄의 힘이기 때문에 얘의 힘은 다 똑같이 F랍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4F의 힘이 1000이기 때문에 F는 250N의 힘이 필요해. 이런 얘기가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힘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였구나. 그러면 당겨야 되는 거리는 4배 늘어나야 되구나. 그래야 일의 원리가 성립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250N의 힘으로 물체를 당기면 되고요. 이때 2번은요. 줄을 당긴 게 10m예요. 물체가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줄을 당긴 거리가 4배여야 되는데 그게 10m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2.5m야.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됐어. 그랬을 때 줄을 10m 잡아당기는 동안 한 일은요. 일의 양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힘이 한 일을 구하든지 도르래가 한 일을 구하든지 똑같아야 돼.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힘이 한 일을 구하려면 도르래에 작용한 힘이 얼마였냐면 250N의 힘을 줘서 그 힘으로 10m 잡아당겼으니까 2500줄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 아니면 이쪽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1000N짜리 물체를 들려면 1000N의 힘이 필요했겠지? 그걸 이용해서 2.5m 이동했으니까 2500줄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구하든지. 그래서 힘하고 이동 거리의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34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1과 A과 다니는데 거기에서 제일 공통으로 많이 질문했던 문제가 얘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번지점프잖아요. 건물 위에서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자, 번지점프를 하는데 실이 25m일 거예요. 그래서 25m의 실이 완벽하게 다 늘어나기 전까지는 실에 어떤 장력도 작용하지 않고 쭉 내려와 25m. 그리고 나서 25m를 지나가는 순간 실이 당겨지니까 그때부터 실에 탄성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탄성력이 생겨서 얼마를 더 내려오냐면 20m를 더 내려오는 순간 멈췄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군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거리가 45m야. 이런 얘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줄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이 얼마냐? 그걸 이제 여기서 평균 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평균 힘이라는 게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 힘이라는 건 사실은 20m 내려왔을 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 그래서 네, 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편안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많이 내려온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려왔을 때 여기를 우리는 기준점으로 잡아보자. 이게 기준점이야. 이렇게 잡으면 물체의 위치 여기를 가라고 하고 여기를 나누면 가에서 나눠가면서 다양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맞습니까? 자, 그 과정의 에너지에 전환되는 양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양 끝단은 알 수 있다고요. 왜? 얘는 중력하고 탄성력은 작용하지만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에서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다. 밑으로 내려온 나에 왔을 때 무슨 에너지로 다 바뀌었을까요? 순간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고 기준면으로 왔으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도 없어. 온전히 무슨 에너지밖에 없니? 탄성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이게 같아.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기준면을 나로 잡았으니까 mg45. 그랬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때 늘어난 길이 x 값은 얼마로 잡아야 되니? 이거 45 아니지. 얼마로 잡아야 돼? 20.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평균 힘 구하라고 했었는데 용수철의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커져. 그래서 변형된 길이와 탄성력은 비례관계가 있어. 그랬을 때 탄성력은 kx로 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가 바로 그 길이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탄성 에너지야. 뭐 이런 얘기 했어.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kx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kx로 쓰지 말고 여기 그대로 f로 써도 되잖아. 됐어. 그러면 면적이니까 2분의 1 fx가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맞죠? 원래 이거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fx로 구하면 돼. 그랬을 때 얘와 얘는 같다. 그랬을 때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f 값을 얘기한다. 이때 작용한 이 힘. 그래서 20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 요걸 그냥 평균 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힘을 다 더해서 반띵 이거 아니고. 그래서 20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그냥 평균 힘이라고 우리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F 값은요. 네, 얼마입니까? 얼마? 2700. 700뉴턴이요.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면 평균 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실에도 장력이 걸려있죠. 그러면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경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평균 힘이 같을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계속 10N을 강한 경우 계속 10N의 힘을 주면은 실은 같은 길이로 전개되죠. 더 늘어지죠. 실을 더 늘리려면 힘은 더 크게 줘야 되죠. 이 5N에서 10N까지 제어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데 둘 다 그럼 평균이 10N. 뭐랑 뭐가 평균 힘이 10N이야?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와. 이 힘은 평균 힘이 20. 20이냐? F 값이 평균 힘 20.